첫사랑의 아버지에게 가난하다는 이유로 버림받았던 나. 홀로 아이를 키우며 성공했지만 세상은 돌고 돌아 그 남자가 엄마의 남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막힌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저는 20살 대학생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제 옆에는 첫사랑, 재호가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학교 매점에서 컵라면을 나눠 먹었습니다. 지하철역 계단을 같이 오르내리며 장난을 치기도 했고, 비 오는 날엔 편의점에서 5,000원짜리 우산을 사서 함께 썼습니다. 그 작은 순간들이 제겐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로 믿었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다 가능하다고. 하지만 세상은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특히 돈과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어느 날 재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널 보고 싶대. 우리 집에 한번 와줄래? 처음엔 조금 떨렸습니다. 재호 아버지가 나를 보고 싶어 한다니. 저는 내심 기쁜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모욕적인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강만식의 회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커다란 응접실, 빛나는 상패와 사진들. 한눈에 봐도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걸 자랑하듯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 앞에 앉은 그는 냉정한 눈빛으로 저를 훑어봤습니다. 마치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가격표 없는 물건을 평가하는 눈빛 같았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부모는 뭐 하시나?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단둘이 삽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일하세요. 그는 잠시 웃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일하시면 힘들 텐데 생활은 어떻게 하니? 저는 숨김없이 말했습니다. 저는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고 생활비는 아르바이트로 충당합니다. 힘들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에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너 같은 애는 절대 안 된다. 순간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얼굴은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풋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젊은 것들이 현실을 몰라.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조용히 살아야지. 사람은 자기 자리를 알아야 해. 그 목소리는 마치 판결문을 읽는 판사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은 제 인생에 낙인을 찍듯이 내려졌습니다. 재호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린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나 강만식은 아들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사랑? 웃기지 마라. 사랑은 배를 불려주지 않아. 집안과 집안이 맞아야 하고 돈이 있어야 하는 거다. 내 아들은 내 말을 따라야 해. 그 말은 저와 재호, 우리 둘을 모두 짓밟는 소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저는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울어버리면 그 사람은 더 비웃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손만 꼭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만큼 강하게 말이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무시당할 수 있구나. 그 현실이 너무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 아주 강한 다짐이 생겼습니다. 좋다. 두고 보자. 당신이 나를 모욕한 그 말, 내가 평생 잊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겠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반대로 다시 세우는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저에게는 그 모욕이 불씨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제자리에서 당당히 일어나 그에게 보여주리라. 그날 제 심장은 그렇게 불타올랐습니다. 사람 인생은 언제 어떻게 뒤집힐지 모르는 법입니다. 저는 그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몸이 피곤한 줄 알았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밤을 새우고 공부하느라 잠도 부족했으니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냄새에도 속이 뒤집히고 밥 한 숟가락 뜨기도 힘들었습니다. 혹시 아니겠지? 머릿속에 스친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약국으로 발길이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오가는 통로 한쪽, 잘 보이지도 않는 선반에 놓여있던 작은 상자. 임신 테스트기. 손에 쥐었을 때는 별것 아니었지만 그 상자가 제 손바닥 위에서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숨죽이며 테스트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나타난 건 선명한 두 줄이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소리가 귀에서 울렸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리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하면 좋지? 혼잣말이 입술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를 잡은 손은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재호야, 왜 그래? 목소리가 왜 이래? 나 임신한 것 같아. 검사했는데 두 줄이야.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그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나온 한마디. 확실해? 응, 확실해. 그 다음 들려온 건 제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 어떡하지? 그 말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과 책임진다는 말은 같지 않다는 걸요. 며칠 동안 우리는 몰래 만나 고민했습니다. 우리 그냥 도망갈까? 그가 말했습니다. 도망? 어디로? 제가 물었습니다. 멀리. 아버지가 모르는 곳으로 가서 아기랑 같이 살자. 그 말은 참 달콤했지만 동시에 허망했습니다. 우린 아직 학생이었고 가진 건 사랑 하나뿐이었습니다. 사랑만으로 아기를 지킬 수 없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더 크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강만식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재호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다 아셨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그 사람 앞에 불려갔습니다. 응접실 공기는 칼바람처럼 차가웠습니다. 강만식은 팔짱을 끼고 앉아 우리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애 지워라.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는 단호하게 반복했습니다. 지우라고 했다. 네가 무슨 능력으로 애를 키우겠다는 거냐? 우리 집안은 절대 너 같은 집안이랑 엮이지 않는다. 깨끗하게 정리해. 그게 너를 위해서도 나아. 그의 말은 잔인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사람처럼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내려앉았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아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호야, 남자답게 해라. 당장 정리해. 창창한 네 앞길을 망칠 수는 없다. 재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제 눈을 보려 했지만 끝내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힘없이 떨어진 목소리. 미안해. 그 순간 제 속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게는 사랑이 전부였는데
그의 아버지에겐 체면과 돈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재호는 결국 아버지의 말에 무릎 꿇었습니다.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뱃속의 아이와 함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나 울음이 마른 뒤 제 마음속에 아주 또렷한 결심이 남았습니다. 좋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나는 이 아이만은 지킨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엄마니까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 결심은 절망 속에서도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사랑은 무너졌지만 제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눈물이자 동시에 제 희망이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려도 저는 이 아이만은 끝까지 안고 갈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제게 축복이었지만 동시에 끝없는 도전이었습니다. 출산의 고통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나온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 2시, 3시에도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젖을 달라고 울고 안아달라고 칭얼거렸습니다. 내 몸은 항상 피곤했지만 아이 얼굴을 보는 순간 다시 힘이 났습니다. 작은 손가락으로 내 옷깃을 잡을 때마다 내가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다짐이 심장에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돈은 늘 부족했고 시간은 항상 모자랐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이를 안아 젖병을 물렸습니다. 아이가 겨우 잠들면 그때부터는 책을 펼쳤습니다. 책상 위에는 늘 교재와 분유통이 같이 놓여 있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면서도 옆에서는 아이의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졸면 안 돼. 꼭 버텨야 해.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한 번은 시험을 치르러 가야 하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안고 강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시험 감독이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학생, 아기는 못 들어오는데. 그때 옆에 앉아있던 아주머니 한 분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내가 봐줄 테니 얼른 들어가. 시험은 치러야 하잖아.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세상은 냉정했지만 가끔 이렇게 따뜻한 손길이 제 등을 떠밀어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시험을 끝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먼저 학교에 가고 누구보다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도서관 불이 꺼지는 순간까지 책을 붙잡았고 아이가 잠든 후에도 레포트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식 날 다른 친구들은 꽃다발을 받으며 부모님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아기였지만 제품에서 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하나가 어떤 축하보다 값졌습니다. 졸업 후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남들은 별 볼일 없는 중소기업이라고 했지만 제겐 세상 가장 큰 무대였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저는 누구보다 먼저 출근했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거래처를 만나면서도 늘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길은 나만의 길이 아니다. 내 아이의 길이기도 하다. 그 마음 하나로 잠도 잊고 일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저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밤을 새우며 일했고 몸은 지쳤지만 가슴은 벅찼습니다. 결국 그 프로젝트가 크게 성공하면서 회사에서 제 이름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회사, 내 이름을 건 회사를 만들겠다. 그 결심으로 과감히 창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습니다. 책상 2개, 낡은 컴퓨터 1대, 그리고 아이 사진 하나. 그러나 저는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거래처를 하나라도 더 잡으려고 발이 부르트도록 뛰었고 실수하면 바로 고치며 다시 달렸습니다. 처음 몇 년은 고생이 이어졌습니다. 사기도 당하고 거래처에서 외면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뒤에는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작은 사무실은 큰 빌딩 한 층이 되었습니다. 직원이 늘어나고 회사 이름이 업계 기사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은행장이 직접 연락해 VIP로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예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가난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모욕을 참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도 훌쩍 자라 제 옆에서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한다. 그때 날 짓밟은 그 말, 이제는 나를 향해 되돌아올 것이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내 아이를 지켜주고 내 삶을 지켜주는 방패라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더 이상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말입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아이는 이제 청소년이 되었고 저 역시 업계에서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삶은 힘들었지만 그만큼 값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제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미연아, 이제 너도 다 컸고 나도 내 인생 좀 찾아야 하지 않겠니? 저는 놀라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눈가에는 오랜 세월 묻은 주름이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얼굴이 붉게 상기돼 있었습니다. 마치 소녀처럼 부끄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야? 엄마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분이 있어. 오랫동안 혼자 지내다가 누군가를 만나니까 다시 살 것 같아. 너도 이해해 줄 거지? 저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는 제게 모든 걸 바쳐준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키우느라 손자까지 돌보느라 자기 인생을 다 밀어둔 분이었습니다. 이제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요, 엄마. 엄마라고 사랑하면 안 되는 법 있어요? 저는 응원해 드릴게요. 엄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며칠 뒤 엄마는 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미연아, 오늘 저녁에 그분이 오신단다. 너랑 꼭 인사하고 싶대. 엄마는 손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김치전, 그리고 직접 담근 겉절이까지. 식탁은 오랜만에 잔치집처럼 풍성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이렇게 들뜬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엄마가 진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실례합니다. 낮게 깔린 목소리와 함께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람, 수십 년 전 제 첫사랑을 짓밟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남자. 우리 집안에 너 같은 애는 절대 안 된다. 그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던 사람. 바로 강만식 회장이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의 모습은 여전히 위압적이었습니다. 은빛으로 희끗해진 머리, 고급 양복, 값비싼 시계. 겉모습은 세련됐지만 제 눈에는 가면을 쓴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아이고, 따님이시구나. 그는 태연하게 웃으며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쳐다보다가 차갑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엄마는 상황을 눈치채지 못한 채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사해. 이분이 요즘 내가 만나는 분이야. 성품도 좋으시고 나를 참 아껴주셔.
그 말에 제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성품이 좋다고? 나를 그렇게 짓밟고 내 아이의 아빠를 내 곁에서 떼어내고 내 인생을 망쳐놓은 사람이 그 입으로 자상한 척을 한다고?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젓가락을 잡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자네 어머님은 참 훌륭한 분이야. 나도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네. 새로운 시작?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심장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과거에 누군가의 인생을 무참히 끊어놓고 이제 자기 인생은 새롭게 시작할 자격이 있다고 믿는 건가? 나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때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내 얼굴을 제대로 본 순간 무언가를 기억해낸 듯한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다시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반대할 차례다. 엄마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도 내 지난 세월의 눈물을 위해서도 이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그날의 저녁 식탁은 더 이상 밥상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전쟁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들뜬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어색한 기색을 보이자 엄마는 얼른 분위기를 띄우려 했습니다. 아직 낯설어서 그렇지? 이분 사람이 참 괜찮아. 성실하고 자상하고. 엄마도 이런 사람 만나서 행복할 자격 있잖아. 엄마는 웃으며 그의 숟가락에 반찬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제 귀에는 엄마의 그 순박한 웃음소리가 마치 칼날 위를 걷는 듯 아슬아슬하게만 들렸습니다.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태연하게 밥을 뜨는 그 손, 한때 제 인생을 부정하고 짓밟던 그 손, 저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식탁 위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 엄마는 젓가락을 들고 있다가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얘. 갑자기 왜 그래? 그 남자는 순간적으로 표정을 바꿨습니다. 눈가가 경직되고 미소가 굳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다시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무슨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를 향해 날선 목소리를 던졌습니다. 오해? 오해라고요? 당신은 기억 안 나겠지. 내가 누구인지도. 하지만 나는 잊은 적이 없어요. 엄마가 당황해서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미연아, 무슨 일이야? 왜 그러는 거니? 저는 엄마 손을 뿌리치고 눈물을 삼킨 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이 사람은 재호 아버지야. 20살 때 만났던 강재호 아버지, 강만식 회장. 그리고 내가 그때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 알아? 우리 집안에 너 같은 애는 절대 들어올 수 없어. 그 말로 우리 사랑을 짓밟고 내 인생을 끊어놓은 사람이야. 엄마의 얼굴에서 피가 쫙 가셨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남자는 얼굴이 굳더니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건 젊은 날 애들 장난 같은 거였을 거야. 이미 지난 일이잖아.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지난 일? 당신한테는 그냥 스쳐간 말일지 모르지만 내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였어. 그 말 때문에 나는 사랑을 잃었고 아이를 혼자 키우며 살아야 했어. 밤마다 일하면서 책을 붙잡고 피눈물 흘리며 버텼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엄마 앞에 나타나 자상한 척? 새 출발? 웃기지 마세요. 엄마는 충격에 입을 가리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이니? 정말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니? 저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한테 직접 그랬어. 가난하다고 우리 같은 집안은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그리고 결국 우리를 갈라놓고 나를 혼자 남게 만들었어.
그 결과가 뭐였는지 알아? 내 아이를 지키겠다고 나는 혼자 죽을 힘을 다해 살아왔어. 그 아이가 이제 훌쩍 자라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나이가 됐어. 그 모든 세월을 나 혼자 버텼어. 엄마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세상에 그런 짓을 하고도 이제 와서 그 남자는 손사래를 치며 변명했습니다. 당신 딸이 좀 과장하는 겁니다. 젊은 날에는 다들 말실수도 하고 저는 날카롭게 잘라냈습니다. 말실수? 그게 단순한 말실수였다고요? 그 한마디로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는데 당신의 그 한마디가 내게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 이제야 아시겠어요? 그때 나를 모욕한 당신의 말이 지금은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엄마는 이제 완전히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인간이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만났단 말이야? 그 남자는 당황한 듯 엄마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아니야, 당신. 오해야. 그땐 몰라서 그랬을 뿐이야. 지금은 달라. 그러나 엄마는 손을 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내 인생에 다시는 들이지 않아. 내 딸을 그렇게 짓밟아 놓고 어떻게 내 앞에 설 수 있어? 그 순간 그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을 향해 오만하게 굽어보던 그 눈빛이 이제는 허둥대며 제 앞에서 바닥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 공기는 이미 싸늘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밥을 삼키지 못하고 젓가락을 내려놓은 채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쩐지 내가 바보였네. 내 딸한테 그런 짓을 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 엄마는 말끝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랫동안 굳세고 씩씩하던 엄마였기에 그 울음은 제 가슴을 더 찢어 놓았습니다. 그 남자 강만식은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거렸습니다. 아니야, 당신 오해야. 그때는 내가 몰라서 철없어서 그랬던 거야. 지금은 다르다고. 내가 그러고 나서 얼마나 반성했는지 알아? 제발,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줘. 그러면서 엄마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그 손을 확 밀쳐냈습니다. 손대지 마. 당신 같은 인간한테 속아서 우리 딸 인생을 더럽힐 뻔한 내가 한심해. 그 순간 그는 체면을 버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무릎이 마룻바닥을 찍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과거에 내가 한 말 다 취소할게. 이제라도 당신과 새 출발하고 싶어. 그는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 모습은 한때 모든 것을 가진 재벌 회장의 위세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늦었어. 나는 내 딸을 지켜야 해. 내 딸의 눈물 위에 세운 행복 따위 나는 원하지 않아. 그는 이번엔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은 초라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날 용서해다오. 네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다. 내가 잘못했어. 제발 네가 날 한 번만 이해해주면. 저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모습은 분명 불쌍했습니다. 그러나 불쌍하다고 해서 용서가 값없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릎 꿇는다고 해서 내 지난 세월이 지워지나요? 내가 아이를 혼자 키우며 피눈물로 버틴 날들이 돌아오나요? 내가 견뎌야 했던 모욕과 수치가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용서는 그런 값싼 말이 아니에요. 그의 어깨가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눈을 찌푸리며 더 강하게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지금 받는 모욕은
당신이 나한테 던진 그 말이 돌아온 것뿐이에요. 당신이 심은 씨앗이 자라 이제 당신 앞에 열매가 맺혔을 뿐이지요. 그러니 무릎 꿇고 빌어도 나는 절대 받아주지 않아요. 그날 밤 그는 결국 고개를 떨군 채 초라하게 집을 나갔습니다. 체면을 구기고 사랑을 구걸하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남자의 몰락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시간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세월 속에서 더 부유해지고 누군가는 더 초라해집니다. 저는 지난 세월 동안 아이를 키우며 피눈물로 일했고 결국 업계에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제 이름은 언론 기사에 오르내렸고 제가 세운 회사는 굵직한 프로젝트마다 성공을 거두며 업계를 주도했습니다. 은행장, 시장,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제 행사에 얼굴을 내밀었고 사람들은 제 앞에 와서 명함을 내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 그 차가운 응접실에서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제 눈치를 보며 말을 고릅니다. 그 차이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버텨온 세월, 그 모든 고난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느 날 다시 마주친 강만식 회장은 더 이상 재벌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은 기울어져 있었고 업계에서는 이미 신뢰를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거들먹거리며 사람 위에서 내려다보던 그가 이제는 오히려 사람들의 뒤통수에 대고 조금만 도와달라며 애걸하는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사업은 이미 기울고 있었지만 엄마 앞에서는 여전히 대단한 성공가인 양 화려한 가면을 쓰고 만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한 자선 행사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메인 무대에서 기부금을 전달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고 사회자는 제 업적을 소개하며 박수를 청했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 강만식. 한때 저를 무시하며 제 집안을 욕되게 했던 그 남자. 그는 이제 세련된 양복 대신 구겨진 정장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힐끗 보더니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예전엔 잘 나가던 회장이었지 않아? 어떻게 저렇게 몰락했대? 사람을 무시하던 버릇이 있더니 결국 업보가 돌아왔구만. 그 속삭임이 제 귀에 생생히 들어왔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그 모습을 똑똑히 바라보며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네가 업신여기던 그 자리, 수치의 자리에 서는 거야. 행사가 끝나고 그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제 앞에 왔습니다. 얼굴에는 억지 웃음이 붙어 있었지만 눈빛은 초라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네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될 줄은 몰랐어. 정말 대단하다. 저는 그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럼 이제 아시겠네요. 그때 당신이 무시했던 제가 당신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자리에 있다는 걸. 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땐 내가 철이 없어서 잘 몰라서 그랬던 거야.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고생한 줄 몰랐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알았어요. 그때도 당신은 다 알면서도 일부러 사람을 짓밟았어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없다는 이유로 제 자리를 규정했죠. 우리 집안에 너 같은 애는 절대 들어올 수 없다. 그 말을 제가 평생 잊을 거라 생각했나요? 제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는 얼굴이 붉어져 허둥대며 말했습니다. 그땐 시대가 그랬어. 지금은 다르잖아. 제발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용서?
내가 굳이 당신을 용서해야 할 이유가 뭐죠? 내가 버텨서 여기까지 올라온 건 당신 덕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이 준 모욕이 제게는 불쏘시개가 되었죠. 그러니 고맙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요. 난 고맙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고통은 내 몫이었으니까. 그는 머뭇거리며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미 수군거리며 그를 흘겨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그가 한때 제게 씌워놓은 가난이라는 굴레가 이제는 그의 목을 조르는 족쇄가 되어 돌아왔다는 것을.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등을 돌리고 행사장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절망에 젖어 있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날 사람 취급해다오. 그날 사람들은 그를 수군거리며 비웃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니었고 동정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업보의 아이러니를 몸소 보여주는 하나의 흉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알겠지? 네가 던진 말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그리고 그 말은 결국 네가 받게 될 업보였다는 걸. 강만식 회장의 몰락은 빠르고도 처절했습니다. 사업은 이미 무너져 내렸고 사람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예전에는 그에게 붙어서 한 끼라도 숟가락 얹으려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뒷말로 그의 실패를 씹어대며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비참한 것은 그 몰락의 그림자가 아들 제호에게까지 드리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제호의 눈에는 끝내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미안하다는 말만 남긴 채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밤을 아이의 울음과 함께 지새우며 그 눈빛을 원망도 하고 그리워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월을 돌아 이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늦은 밤 제 사무실 불이 꺼질 즈음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레 들어와 말했습니다. 대표님, 어떤 남자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지금은 늦은 시간이라 그냥 돌려보내려 했는데 하도 간절하게 기다려서. 이름이 강재호라고 합니다. 순간 제 손끝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서류 위를 스치던 펜이 뚝 멈췄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이름은 제 가슴을 아리게 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들여보내세요.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습니다. 예전의 수줍은 청년은 없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양복은 구겨져 있었으며 눈빛에는 세월의 피로가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서더니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이다.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무슨 일로 왔죠? 그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일 때문에 왔어. 아니 사실은 우리 둘 사이에 지난 일 때문에 왔다. 이제는 사과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나는 너무 어렸어. 아버지의 말이 두려웠고 네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낼지 알면서도 결국 널 지켜주지 못했지. 매일 후회했어.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 널 찾아갈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야 알겠어. 네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널 짓밟고 떠난 게 내 인생 가장 큰 죄야. 그는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닿는 소리가 제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아버지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너에게 상처 준 모든 걸 대신해서 고개 숙여 사죄할게.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는 수많은 세월의 그림자가 흘러갔습니다. 아이와 함께 밤새 편의점 계산대를 지키던 제 모습, 시험지 위에 머리를 박고 졸던 제 모습, 울며 젖병을 닦던 제 모습, 그리고 무릎 꿇고 떠나던 그의 뒷모습. 하지만 지금 제 앞에 무릎 꿇은 그는 더 이상 첫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과거의 죄를 지고 온 또 다른 가해자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늦었어. 너무 늦었어. 내가 그때 어떤 눈물로 살았는지 너는 모를 거야. 내가 어떤 피눈물로 아이를 지켜왔는지 넌 알 자격조차 없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미안하다. 제발 그 말이라도 받아줘. 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는 네 사과조차 받아주지 않아. 당신네 집안이 나를 짓밟은 대가를 이제야 치르는 것뿐이야. 그게 바로 업보야. 그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어서서 문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초라하게 등을 굽힌 채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은 과거와 겹쳐 보였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제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십 년간 제 어깨에 얹혀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마침내 굴러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제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심은 씨앗이 이제야 썩어 문드러져 스스로를 삼켜버린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끝났다. 이제야 진짜 끝났다. 세상은 돈과 권력으로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릴 적 저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람 대접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사랑조차 허락되지 않았고 제 자리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는 듯 모욕당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신분과 돈으로 재단하는 자는 결국 그 신분과 돈 때문에 무너집니다. 강만식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가 붙잡고 있던 것은 오직 체면과 재산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무너지자 그는 남김없이 추락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애원하고 동정조차 받지 못한 채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을 뿐입니다. 반면 저는 가난을 이겨내려 몸부림쳤습니다. 어둡고 추운 방에서 아이를 안고 울던 날도 있었지만 그 눈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번 푼돈을 모아 학비를 내고 밤마다 책을 붙잡고 낮에는 아이의 손을 꼭 쥐며 살아냈습니다. 그 모든 고난이 쌓여 결국 저를 세상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자리로 끌어올렸습니다. 한때 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무너져야 하나? 왜 내 인생만 빼앗겨야 하나?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억울함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억울함은 잠들어 있다가 언젠가 더 크게, 더 통쾌하게 갚아집니다. 강만식의 몰락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때 제게 던졌던 그 말, 우리 집안에 너 같은 애는 절대 들어올 수 없어. 그 모욕의 문장은 결국 그의 인생을 갉아먹는 저주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는 스스로 무너진 것입니다. 그가 심은 업보가 제 손을 거치지 않고도 그에게 돌아갔을 뿐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는 제 힘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제 회사를 이끌고 제 아이를 지켜내며 엄마와 함께 웃습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삶이고 제가 증명한 복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꼭 말하고 싶습니다.
억울함은 반드시 언젠가 더 크게 갚아온다. 누군가 여러분을 억누르고 짓밟고 무시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억울함은 언젠가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고 결국 상대를 무너뜨리는 힘이 됩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제 인생으로 증명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부디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돈과 체면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자는 반드시 그 돈과 체면 때문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눈물과 고난을 견뎌낸 사람은 결국 웃습니다. 감사합니다.